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뉴스예요. 네. 관련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됐죠. 네,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인터뷰 관련해서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그냥 드느니 북한과 전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또 다른 브리핑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 통일, 38선 북진을 의도하진 않는다면서요. 미국은 북한의 적도 위협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오히려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까지 밝혔습니다. 뭐 투트랙인 거죠. 예. 한쪽에서는 이제 이 상원 의원 매파거든요. 소위 흔히 말하는. 예. 그 IS 때도 이제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을 해야 된다.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라크 혹은 또 하나의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죠. 예. 오바마 때 그런 주장을 해서 이런 군사적 옵션을 잘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쟁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매파 상원 의원 하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블로핑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얘네들 나서야 한다. 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좀 촌스러운 방법이죠. 예, 이런 게 중국에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않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전쟁을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는 다는 아니라도 항상 미국 하잖아요. 맨날 미국. 무슨 북한 얘기 나오면 미국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람은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런 말 했다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죽는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말을 미국을 먼저 항상 외치는 성조기를 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소리지만 이 양반들의 진짜 속내는 이런 거겠죠. 야, 우리가 죽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낫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성조기 든 분들의.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은 참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대놓게 얘기하니까 대선 후보 나갔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경선에서. 가장 대북 강경파 중에 한 명이죠. 예, 아니 모든 외교 현안에 항상 강경파, 항상 군사적 옵션 얘기하고, 그렇죠.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전투기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지상전 얘기하고, 예, 그런 사람이긴 한데 궁금한 건 저는 우리 태극기 집회하신 분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실지 그런 인터뷰가 없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하도 복잡해가지고 미국 따로 한번 3부입니까? 4부입니까? 다룹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에 정유라 씨가 누구인지 승마 선수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했고요. 또 자신은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윤혜 씨 이름은 들어본 것 같지만 공주 승마 의혹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니까요. 예, 다음 주면 이제 결론 나니까요. 계속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연속으로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랐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야? 라는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했다는 대타도 등장했고요. 예, 등장했습니다. 예. 독대 당시는 이제 이 얘기가 자기는 정유라가 누군지 모르니까 뇌물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전혀 관련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네. 승마협회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었다는 취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전실, 미래전략실 예전에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죠. 예,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구조본 예.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본부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워낙 크니까 그룹 간에 조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예.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죠. 정부로 치면 국무총리실 같은 거죠. 예.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계열사끼리도 충돌할 수도 있고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돈도 겹쳐 쓸 수 있으니까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때 구조본을 해체하고 미래전략실이랑을 만들었죠. 예. 그게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예. 구조본 없애고 이름만 바꿔서 미전실을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나는 거기에 소속되거나 근무한 적이 없다. 예. 왜냐하면 미전실이 결정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전실은 그룹 간에 어떤 조율하고 그룹 전체를 사안을 결정하는데 오너한테 보고를 안 하나요? 예. 소속 안 됐다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직장인이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냥. 나는 거기 근무한 적이 없어. 하지만 본인은 전체 오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대가성이 없고 나는 돈 쓴 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어제 했고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또 네, 관련해서 있습니까?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자세히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JTBC 관련된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의 보도에 관련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법정 진술을 한 겁니다. 2016년 2월 당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는 JTBC 보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JTBC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JTBC를 예, 공격한 거죠. 이 진술의 목적도 결국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박근혜 최순실 요구사항을 왜 들어줬어 그러면 그 자체가 주고받은 거래 아니냐. 이런 추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정에서도. 아니다. 거래가 아니라 박근혜 플러스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왜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그중에 하나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냥 JTBC를 박근혜 전 대통령 욕했다가 아니고 이제 JTBC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인 거는 삼성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자기들은 받아들여서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를 언급한 것은 아니 같은 삼성 일가인데 홍석현 회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JTBC가 정권 비판을 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부탁 혹은 뭐 발끈. 본인 입장에서 협박받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발끈 이런 건데 그러니까 홍 회장이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의 말. 비판 좀 못하게 해 이런 말인데 그걸 끌어다가 삼성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린 풀어줘야 해서 이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삑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구성한 거죠. 네. 굉장히 멀리 갔네요. 그런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언론 보도는 이제 그 뒷맥락 없이 JTBC 보도에 짜증을 냈다. 이 보도만 했는데 그 말 왜 했겠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걸. 그렇죠. 심지어 정치인 이름 2명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것 같다라는 홍석현 회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을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한 겁니다. 안 물어봤는데. 예.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 운명에 걸린 자리에서. 이게 변명인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삼성이 지금 정치적 목적 때문에 현 정권을 지금 공격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삼성이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이해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사줬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의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 이 논리 구성이 된 겁니다. 훌륭한 삼성의 변호인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JTBC를 싫어했다가 아니라 삼성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전 정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해설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논리가 구성됐고요. 다음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삼성 관련. 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도 어제 피고인 신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괴를 같이 하는 말을 했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지원은 자신의 책임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순실 씨 요구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도와줬고. 장난친다는 건 이제 뒤에서 뭐랄까요. 음모를 꾸민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장난이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같기도 해서 그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옮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은. 예, 부회장은 앞에서 내가 안 했다. 난 몰랐다. 정리하도 누군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분은 자기 말로는 회사가 합병이 된 것도 그룹 내 계열사 합병이 된 것도 자기는 모르고 예, 400억을 쓴 것도 자기는 모르고 정유라가 누군지 모르고 다 몰라요. 스스로 나와서 허수아비라고 진술한 거죠. 다 모르고 그러면 누가 했냐는 말이 나오니까 손들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실 지금 이학수 과거의 본부장, 구조본 본부장,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던. 네, 복심이라고 불렸죠. 이학수 본부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딱 그 자리죠. 자리도. 미래전략실 실장. 실장이니까 낮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회장입니다. 네, 이분은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하고 부회장하고 삼성그룹, 예. 그룹의 넘버 2 되는 거죠. 직책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했다고. 보고 안 하고. 다. 예. 그런데 독대에서 대통령의 정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독대한 게 아닌데. 그리고 승마 지원하라고 한 거는 그냥 비인기 종목을 잘 지원하는 뜻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대가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스포츠 종목을 잘 지원하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비인기 종목 중에 그리고 수많은 인기 종목도 있어요. 왜 하필 올림픽에 나가봐야 선수 2명인가 3명밖에 출전 못하는데 우리 지금 실력으로 올림픽을 통과하려면 대통령이 3명입니까? 6명입니까? 예. 하여튼 몇 명 안 되거든요. 다 합쳐봐야. 이번에 지원요. 지원 규모는 6명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중에 말은 한 명. 나가봐야 그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하필 대통령이 넘버원 재벌회장을 독대를 하면서 그 6명 지원하라고 그걸 내밀하게 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체육협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는 2007년이죠.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이름이? 조순재 씨. 예. 자동이에요. 네. 조순재 씨. 녹취록을 통해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세월호 때 해경 아이오들이 해경 해체를 어떻게 하게 된 거지? 알아봤더니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는 걸 해경 아이오들도 알아낼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국내 정치 관련해서 신문만 좀 열심히 읽으면 알 수 있는 이름인데요. 근데 뭐 정보력이 국정하고 맞먹는다, 뭐 능가한다 이러는 삼성이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 전체 핵심 브레인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이 따로 만나가지고 승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 딸이 정유라고 승마 선수고 금메달이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 그것만 그 내용만 알아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나 보다.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냥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라고 했겠거니.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예. 2014년에 이미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폭로해서요. 보도도 꽤 됐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미전실의 전 실장인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넘버 2 이분이 평사원으로 입사 아무 연고 없는 재벌 일가가 아니에요. 연고 없는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40여 년인가요? 대한민국의 셀러리맨 출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군요. 당대 엘리트죠. 예. 근데 오너 앞에서는 직장인인 거예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고. 예.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오너에게는 월급 주는 직장인인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는 재벌 앞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나이도 은퇴할 나이의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 혼자 다 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셀러리맨의 신화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죠. 평선으로 들어가서 삼성 같은 최고 그룹의 넘버 2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타가 된 거죠, 지금은. 아주 자기보다 훨씬 어린 오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능력면에서 이 양반. 예, 최지성 예, 최지성 실장요. 예. 씨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 빼고.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구인장까지 들고 가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여성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요. 구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뭐 같은 뉴스네요. 예, 안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부가 세제대책과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세제대책 먼저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핵심은 부자 증세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3억에서 5억 구간 등을 추가로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에 예로 든 연봉 얼마 이런 거 없어요? 얼마 네, 있습니다.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건데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억 9,200만 원인 경우에는요. 4인 가족 외벌이 가정이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100만 원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불만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100만 원 더 낼 테니까 그 연봉을 달라고. 3억 9천만 원 연봉이면 100만 원을 더 내는 거군요. 3억 9천 연봉을 받는 분들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어제 정부가 서울의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 양도할 수 없게 되고요.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이건 저희가 전문가를 따로 모시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타겟이 어딘지 한번 따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혹은 시장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하는 업자들과 혹은 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흔히 말하면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거든요. 정부가 질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선언인 거죠. 예. 부동산 정책과 질서는 정부가 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런 건데 그게 성공할지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짚어볼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선언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촛불 집회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장 민주주의는 촛불 집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계 뭐 이런 얘기.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의 인권 문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계는 안 되고 촛불 집회는 위험하다. 그런 평소의 인식을 드러낸 거네요. 또 없나요? 네, 또 서민 중심 경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단어가 시장 경제를 반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민 중심 경제, 시장 경제 반해요. 예. 정글 자본주의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포용국가 개념이 기업인들, 세계 기업인들 사이에서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분은 시장 경제에 관한 개념을 아주 오래전에 배우신 것 같네요. 어쨌든 혁신위원회는 발언하면 할수록 논란이 되네요. 일배를 하라고 하다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의 톰과 제리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뭐 없습니까? 개 이거 없습니까? 그냥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무대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성태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요즘 분위기가 좋으십니까? 분위기 전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안민석 여당 수도권 사선 의원이죠.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신 안민석. 거기 하나 빠졌죠. 내리사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띄엄띄엄 사선하고는 또 다르죠. 아, 예.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리사선. 자, 내리 수도권 사선을 하신 안민석 의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이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오후에 그 TBS라고 KBS보다 TBS 여기가 요즘 TBS 잘 나가는 TBS 교통방송에서 예. 북 콘서트를 저를 초청을 해서 콘서트의 작전이 이게 100명이 정원이었는데 예. 뭐 아주 삽시간에 삽시간 100명이 10명이 됐어요? 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예.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는 게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재산환수 특별법. 불후의 명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몇 개 화산이 터집니다. 최순실 재산 관련해서. 화산이요? 네, 이번에 제가 북을 JTBC. 갔을 때, 예. 저희 독수리. 또 광고하네요, 또 광고. 저희 독수리 오영재 말고 이제 JTBC. 스포트라이트. 예, 봉지욱 기자를 제가. 이름까지. 반 협박하듯이 해서. 봉주옥 기자요, 예. 봉지욱. 예. 봉지욱 예. 기자님. 제가 예. 미국 텍사스 갈 때도 억지로 끌고 갔던 기자인데요. 네. 예, 그래서 몇 시합니까? 최순실 기왕하는 김에 자세히 하죠. 몇 시합니까? 손석희 뉴스룸 끝난 다음 9시 반에 합니다. 9시 반에 그래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지금 특히 최순실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고 있는지 네. 경악할 만한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현장을. 네. 그 이야기를 못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한 예. 일주일 내내. 지금 이제 삼성이 뭐 저 최순실한테 돈 준 거 모르고 줬다. 이재용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네, 모르고 줬다. 이건 뭐 다 뭐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말이 안 언제 되는 삼성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예? 아무리 좀 살고 싶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국민들에게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건데 금도까지 무너뜨리면서 오너를 구해야 되니까요. 네, 참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삼성과 오늘 연관관계도 다 나옵니다. 혹시 JTBC 가서 오늘 화산이 몇 개 터집니다. 인터뷰 하십니까? 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많은 방송에 또 출연도 했지만 다른 방송 타 광고를- 방송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런 방송물을 갖다가 참 교통방송 난 희한한 방송이네. 이런 방송 처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뭐 하여튼 그럼 제가 오늘 9시 반 스포트라이트 보시라는 이야기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뭐 이렇게 뭐 부정축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거래하는 그 아마 현장을 안민석 의원이 갔다 왔는데 뉴스는 끝나고 9시 반에 지난번 스포트라이트 한다는 이야기 방송에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취소할게요. 방송에는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JTBS에서 그러니까요. 영업 비밀이라 그러면서 완전 배신. 이야기 안 네. 할 때 배신 때렸다 그러고 되게 서운해하더니 네.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또 사람이 그렇게 아니, 변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하시고. 이거 취소할게요. 9시 반에 JTBC 스포트라이트 가가지고 보지 마세요. 손석희 사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뉴스공장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물어보시면 손석희 사장님이 이 이야기는 뉴스공장에서 하기로 이야기입니다. 이 답변을 꼭 한 번을 하세요. 그러면. 네, 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김성태 의원님 오늘 9시 반에 스포트라이트 보지 마세요. 그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을 한수해야 국정농단 세력과의 전쟁이 진정으로 끝난다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진정성과 절규는 저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신 거 아닙니까? 네, 헌수법 특별법에. 저도 그 법안 그래서 이제 동참을 한 건데 뭐 푸콘스토고 어디 다니면서 유일하게 한 사람 한 게 자기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했다 그러고 이 뭐 소신도 참 진정성도 뭐 이렇게 참 날라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저 이거 때문에 마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가끔씩 정말 소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정치인으로서 김성태 의원님에 대한 칭찬을 제가 간간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 바른정당은 혹시 한 사람의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조차 김성태 의원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좀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공격을 할 것이다 우려를 했거든요. 하나는 위원회 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위원회 소지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 공격을 할 거로 봤는데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딱 요 이야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요. 그 현행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는 건데 위헌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법 반대한다는 거고요. 특별법 하지 말자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재판 끝날 때 기다리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게 3년 4년 그럴 텐데 그 사이에 최순실 재산 다 팔아치울 텐데 이거 정권이 최순실 바뀔 재산 수도 있습니다, 그 몰수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고 그냥 당당히 이야기하죠. 재산 몰수에는 찬성하나 특별법은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박쥐 정치예요. 낮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밤에는 그 날개 2개 달린 새다. 이게 박쥐 정치거든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 거죠. 반론은 저희가 하태경 의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300조 최순실 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짜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독일 검찰 제가 안 만난 걸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때 주진우 기자 아니 주진우 안흥구 기자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독일 검찰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독일 검찰의 입에서 그 정도 액수가 나왔다. 그 입에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300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300조 최순실 재산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하고는 틀린 이런 이야기하는 건 7조 정도는 독일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 정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안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안이라는 것은 발의보다도 사실상 통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한 번 나왔습니다. 법안 발의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나. 모든 자기 소신과 뜻과 또 준비만 되면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법안 심의나 표결 과정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의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해요. 앞으로 20여 명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내 의원들과 또 타당의 이런 동료 의원들께 너무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 법안은 통과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동료 의원들의 진정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최순실 그런 재산 한수의 특별법의 취지가 빨리 발효가 되길 바라는 그 심정은 100%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동료 의원들 자꾸 이게 내치는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그렇죠. 마음을 못 얻어서 제가 아쉬운 게요. 미워가지고 제가 아쉬운 게 바른정당 20명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여기 특별법에 동의하셨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박수갈채 받았을 것이고요. 5% 정도 지지율은 올랐을 것인데 그 쉬운 방법을 두고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비비꼬면서 하시는지. 바른정당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민석 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 비리를 척결하자는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참 지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최순실 재산 빨리 탈탈 털으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는 법이에요. 의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급해요. 그리고 서운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말도 했기 때문에 위헌 없도록 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서명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의원들의
내진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치열하게 앞으로 네.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자, 갈 때까지 가보죠. 한번. 어제 처음 나온 뉴스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안철수 전 대표 성격으로 봐서는 출마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데 이제 모양을 갖추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출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말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가서는 왜 안 될 길입니까? 자신이 만든 당에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인데 뭐 어떤 점에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안철수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짓이고요. 왜요?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다음에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성찰 반성할 시간에 다시 당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그 정도 의견들은 당 내에서도 했을 텐데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이 안철수 하는 일이 대표가-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틀 상간에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그런 강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다는 얘기죠. 출마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잊혀질까 봐.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무너져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원들의 아우성도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에게 대해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은 뭔가 정치 일선 현장에서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이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사선을 내리하신. 그 나름대로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당이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투수로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국민당에게 국민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 그래서 안철수 당권 재장을 통해서 다시 안철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믿을만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안철수 당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도로 안철수 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아마도 지금 호남 지역의 국민당 단체장들과 지방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지금 대선 이후에 7월 말까지 저희 당으로 입당한 신규 입당 한 6천 명이 했는데요. 호남에서 이 6천 명은 대부분 다 새로 입당한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국민당을 갔던 분들이 복당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당 전체의 위기적인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안철수 스스로가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그렇죠? 뭐 본인 이야기 다 해놓고 뭐 저한테 굳이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나는 안민석이 웬만하게 이게 참 끌어다 넣으면은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늘
본인이 좋은 거 다 하고 나서. 예. 스위스 저 박정희 뭐 통치장이 있었다는 거기에 이제 가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한 안민석 의원님 뱅커 박정희 통치 자금 이야기를 은행에 너무 급하게 그렇게 은행에 섣부르게 근무하고 꺼내지는 마세요. 은행 근무하고 계시는 교포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거의 눈물을 걸썩이면서요. 어님, 김성태 의원님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말이 많더라도 오늘 제가 김성태 의원님 그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순실 부정축제 자산 찾아서 굳고 환수시키는 게 우선인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강폭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그런 안민석 의원의 순수한 열정도 때로는 이 정쟁 속에서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드리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하시게 서로. 왜 이러십니까, 두 분?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한반도가 위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이 시국에 휴가가 시국이냐. 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은 휴가를 반납했다고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더 불안하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휴가까지 취소하고서 이 국면에 대처하는구나. 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특별 수행원으로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너무나 피곤해하신 이미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그럴 수도 어떤 체력 있겠습니다. 한도를 지금 넘고 계시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인간이니까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창 산행하셨지 않습니까? 휴전선 가까이 있는 평창에서 그것은 그분은 산에 가는 게 휴가인 것 같아요.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신의 한 수 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나름대로 휴식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평창을 가시고 그러나 또 휴가 반납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또 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전임 대통령들도 이 재임 시절에 대체적으로 내수 진작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휴가를 갔다 왔죠. 휴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까지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도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국정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좀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기 하루 전날 우스꽝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바로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니까 사드 배치해라. 이렇게 임시지만은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게 좀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는 가시더라도 사드 임시 배치가 아니라 좀 완전 이 배치라고 왔어야 국가 안보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북한을 갖다가 이런 지금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 의원이 어제 제가 그 방송하는 걸 아주 애교 안보 전문가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야기가 대화와 이런 압력 압박인데 지금 양쪽을 다 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대화보다는 강압 그분 표현이 강압입니다. 이게 북한을 압박을 미국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세계 평화에 이런 위험 요소로 남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이 38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 가셔가지고 그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드를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없이
바로 배치하는 거로 결정하라 이건 거예요? 그럼 사드 배치도 왜 지금 국방부에서 청와대 결정만 나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주 그럼 사드 배치장 앞에 그 일부 주민들이 미군 이 군사 차량 이렇게 진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제대로 지금 사드 이 대통령이 해라 그래도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드를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즉시 설치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건가요?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 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결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뭐 뜻을 또 좀 달리하는 언들도 계시지만 이런 때는 저는 초당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들 환경 영향 평가 없이 바로 사드를 배치하자. 대통령 지시는 그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해서 최종적으로 1년 후에 결정하되 임시로 배치하라는 게 지금 현재인데. 투명한 절차, 국가 안보를 위하는 문제에 언제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그 투명한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필요 없다.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건데 투명한 환경 영향 평가. 그러면 그걸 1년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는 맞습니다. 지금은 임시고 1년 후에 최종 배치하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1년 후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이건 지금 북한은 계속 ICBM이다 뭐다 지금 이렇게 매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지금 1년 환경 영향 평가 기다리고 사드 배치를 합니까? 일비일이하면 안 되고요. 사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가 한미 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은 환경 영향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네, 그것이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서로 그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합의라기보다도 미국의 동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지금 임시 배치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그거는 뭐 어떤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또 다양하게 그러니까 변하는 국제 질서를 지켜볼 그런 또 기회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 측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안민석 의원님. 우리는 조그만 약소국이 저런 미국 눈치, 저도 중국 눈치 보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갈팡질팡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집권당 이제 내리 사선 의원님은 안민석, 예, 김성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야죠. 발표를 저희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대략 가까운 분도 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분들. 톱3를 저희가. 네. 첫 번째 연결할 분은 동메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뉴질랜드 승객들에게 뉴스 공장을 버스에서 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뉴질랜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맞죠? 네. 이렇게 뭔가요? 뉴질랜드에 네. 전기 신호가 날아가는 게.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음악 소리는 꺼졌는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강봉완입니다. 마트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타임렉이 이렇게까지. 자,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예, 요 정도면 됩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1999년에 왔으니까 20세기에 왔네요. 18년 차시네요. 자, 18년 차죠.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버스 운전을 하신다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예. 저는 뉴질랜드 네트워크 버스 인터시티라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고속버스,
예. 또는 직행버스, 완행버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운전대를 잡으시면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루에? 노선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0시간 이상. 10시간. 제가 그저께는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방 도시를 보통 왕복하는 그런 아하. 노선이어서 장거리 버스. 제일 긴 노선은 13시간, 네. 13시간. 아하.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하고 아하. 같은 시스템이죠. 뉴스공장은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뉴스공장을 듣게 된 우선 계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그쵸. 1년이 안 저는 됐습니다. 우연히, 네. 여러 가지 매체를 좀 찾아보다가, 네. 낙검수라는 프로그램, 아, 예. 이걸 어떻게 알게 돼서 그걸 듣다가, 세상에 이런 프로가 다 있구나. 굉장히 재밌고, 산뜻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건 없을까 하고, 서치하던 중에 뉴스공장 알게 됐죠. 재밌습니까? 무척 재밌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정정당당한 프로. 시원하게 계속. 뉴스공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뭐예요? 저는 그 황교익 선생님의 그 코너, 그 맛깔나는 음식, 와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이 코너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허스키한 목소리 김은지 아나운서, 김은지 아나운서. 노회찬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뭐 다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코너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다 이미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잘라주시더군요. 근데 뉴질랜드 손님들에게 왜 뉴스공장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그 레귤러 패신저,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그 단골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에요. 항상 타는 손님들이 탔다. 예. 그렇지 않죠. 항상 타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고 지방을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예. 뭐 이용하는 분들 그 종종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날 따라 유독 많은 분들이 그 단골 승객들이 타셔서 단골. 예. 뭐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고 예. 또 제 블루투스 그 이어폰이 또 배터리가 다 그 소진돼 버려서 그 마지막 코너 한번 틀어보자 모르겠다 한번 틀어보자 하고 한번 틀었더니 반응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반응이 한국말로 방송이 나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노회찬 의원님 코너였던 것 같은데 예. 우리 공장장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웃으셨고 박수까지 막 치면서 웃으셔가지고 그 몇몇 분이 내리시면서 물어보시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 코리안 리얼 뉴스다. 리얼 뉴스. 프랭크 뉴스. 진짜 뉴스다. 수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주 틀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골 고객과 손님과 인터뷰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뉴스공장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뉴스공장에? 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대로 정정당당한 프로, 또 솔직한 프로, 또 뭐 네. 약자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교통방송이시고 직접 네. 버스를 운행하시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통방송이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을 현재 교통 상황. 네, 운전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인터시티 운행을 하지 않고 그렇군요. 그 차터 팀에 지원을 나왔어요. 네. 지금 전세버스. 아, 그래서 일본 어학연수생들 데리고 지금 몇몇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예. 잠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시간이고 오늘 제가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아서 교통 상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오전에 그 교통정보 뉴질랜드 라디오 들어봤더니 지금 비 소식이 좀 있고 바다 쪽에 이 태풍이 좀 거센 모양이에요. 파도가. 네. 거기까지 할게요. 예. 그렇게요. 네. 페리가 다 캔슬돼가지고 지금 배로 알겠습니다. 출근하는 분들 저희가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2위를 하긴 했는데 아직 두 자리 숫자가 안 돼요. 두 자리 숫자가 되면은 TBS 사장님이 이제 해외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스태프들을. 저희가 뉴질랜드 오십시오. 사방이
사방이 뭡니까? 사방이 고기투성입니다, 여기. 고기 좋아하시죠? 좌청령 우베코가 아니라 좌소고기, 우양고기. 여기 뭐 뉴질랜드 도시를 벗어나면 곳곳에 사방이 다 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자, 어색했는데 어색한 대로 재밌었던 동메달이었습니다. 은메달은 역시 뭐 거의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계신 분입니다. 노주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젊으신데? 아, 예, 지금 30살이고요. 예. 노지은이 아니라 노현주입니다. 아, 노현주 씨? 네. 네, 저희 작가가 이름을 잘못 적어서 저희 작가한테 강하게 항의해 주시고요. 네. 거기 더블린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여기 2013년 여름에 왔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지금 작은 스타트업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문직으로 계시구나. 네. 근데 거기 가셔서 여기서 취직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뭐 네, 공부하다가? 여기 어학연수로 왔었는데요. 아하.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 네, 여기서 네, 머물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원흉이군요. 네. 남자친구는 교민입니까? 아니면 아일랜드인입니까? 아, 남자친구는 북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네. 북아일랜드. 그 위험한 북아일랜드요? 네. 아, 요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했었다고. 저희 작가가 그 잠깐 네. 바꿔서 영어로 인터뷰하라고 저한테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싫고요. 네. 헬로라고 전해주세요. 헬로라고. 예. 아, 네. 헬, 이따가 헬로에 대한 답 정도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헬로. Hey, say hello. 예, 됐고요. 확인됐고요. 이제 들어가라고 해주시고요. 뉴스 공장을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아, 처음에 작년 한 9월, 10월 달에 원래 그 파파이스 계속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뉴스 공장이 뜨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재밌죠? 네, 네. 엄청 재밌어요.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마지막에 하는 고정 코너들 다 좋아해요. 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스모금, 원종우, 황교익. 네. 그다음에 네, 오늘 나오시는 도시야, 김진애 네. 선생님. 네, 예. 네, 선생님.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코너를 안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요. 예.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나요? 네. 제일 영향가 없는 코너가 무슨 코너입니까? 영양가 없는 코너요? 아, 네. 다 영양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코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 피디를 자르려고요. 대선 주자 할지 재미없어. 대선 주자요? 네. 대선 주자, 너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나온 그 방송이 재미없으셨어요? 그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문재인 네. 대통령에게 항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또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스텝이, 네. 저희 사장님이 이제 두 자릿수 가면, 두 자릿수라는 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거든요. 역대 이제 딱 한 방송 프로그램만 달성했던 두 자리 숫자를 시사 방송이 달성하면은 저희 전체가 이제 포상 휴가를 네. 갑니다. 아일랜드로 가게 아, 네. 되면 네. 뭐가 좋아요? 아일랜드는 정말 공기가 너무 맑고요. 필요 없고요. 네. 여기도 뉴질랜드처럼 자연밖에 다 없기 때문에 고기 좀 유명하고요. 고기 맛있고요. 고기 맛있고, 피쉬앤칩스 맛있어요. 피쉬앤칩스. 그거 그냥 생선 튀긴 거 아닙니까? 네. 몇 전병 맛있어요.
네. 네, 대구 튀긴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맞아요. 네, 별 음식이 없네요.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공장에 부탁하실 말 있습니까 혹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해주세요. 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1위는 저희가 거리를 따져봤더니 대략 19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엄청 먼 아르헨티나의 그 19만이 아니군요. 19만이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군요. 19,000km 떨어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최동신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최동신입니다. 약간 리포트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언제 가신 겁니까? 언제예요? 2위를 온 건데 87년도 오래되셨네. 부모님이랑 그리고 그리고 저 남동생이랑 한 30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네네. 뉴스공장? 유수공장이요. 예. 육수공장은 작년 말에 붙었던 것 같은 그 최순실 게이트 시작했을 때부터인가? 작년 말에 저희가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매일 들으십니까? 매일 듣죠. 주변에서 어제도 혹시-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매일매일 듣습니다. 주변에서 아르헨티나 교민들 중에 뉴스공장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뭐가 재밌어가지고 뭐가 좋아서 계속 들으십니까? 그 진행자만 빼고 다 좋습니다. 뭐만 빼고요? 진행자. 진행자만 빼고 다 좋다. 여보세요? 끊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진행자 빼고 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기존 코너 중에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코너 중에 예. 글쎄요. 맨 처음에 그 김은지 기자님 목소리 정말 섹시하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희찬 의원님의 그 덕에 매일매일 노르가즘을 느끼며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찬 의원님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그 외에 김성태 의원님 나오신 것도 요즘에 근데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도 나오셨고, 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매일 듣는 그러세요? 매일 듣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네. 그냥 긴장을 해서 그렇네요. 자, 뉴스공장을 그러면 앞에 두 분 이제 네.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똑같이 전해드리겠는데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네, 주변에. 근데 지금 누가 멀리서 듣나 결선에서 제가 지금 1등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네, 상품 같은 건 없어요. 뭐 기대하십니까? 상금이 없습니까? 상품 없고요. 이제 끊을 때 됐어요. 이제 정말 아쉽네. 다른 코너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도 역시 고기가 많은 동네죠, 아르헨티나. 네. 많죠. 예, 인구보다 많죠. 인구보다 많죠.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민 오세요, 권장님. 이민 오세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네. 널리 저희 방송 전파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도 일의하시면은 저희 사장님이 뭔가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 예. 공장장님, 저 마지막으로 20초 최후 자유 발언권 좀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글쎄 뭐 한 5초 드려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일단 시작을. 5초. 예, 시작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아침을 열고 시작하시는 김호준의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자그마치 19,459km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애청자 최동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엽서 같은 거 보낼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엽서 말고 도서문화상품권 보내주세요. 도서문화상품은 거기서 쓸 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최동신 씨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가끔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오늘 연결 안 된 대륙들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중뛴 거리 있었거든요. 어중뛴 거리. 네. 국내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중뛰다. 예. 어중뛴 거리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이 아니라 육수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육수공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극지방에서 극지연구소에 계신 분 시차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가끔씩 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주셔서.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작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에 예정에 없던 해외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인터뷰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쉽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볼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는 초고소득 개인 기업의 한정한 정세 방침으로 이 효과를 좀 봤죠. 그래서 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습니다. 70.3%로 3.7%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22.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요인이 많았죠. 특히 미사일 발사. 네. 근데 또 하필 그 다음에 휴가. 이거는 딱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여러 가지 강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발사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문제였던 것처럼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휴가, 사드 임시 배치. 네. 사드 임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불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왜 임시냐? 맞습니다. 왜 임시라도 하냐? 정반대의 반응이죠. 임시 배치 그 결정 그 자체가 그 찬반 양론자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들이 있었고요. 임시라는 말이. 예. 보수 그리고 중에서는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임시냐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국회 국방위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여부나 환경오염 평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초래됐고 이 부분이 보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지지층 쪽에서도 아니 임시로라도 지금 하면 안 돼야지. 네. 환경 영향 평가 하고 나서 해야지. 네네. 그래서 휴가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가운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예, 잘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베나 트럼프의 장시간 통화라든지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보도가 양상이 되었습니다. 대비 효과로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층이나 그런 쪽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편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맞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가버렸다. 네. 이런 보수 지지층을 충분히 이탈시킬 강력한 요인이 되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70% 초반대. 그 진보층에서도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1년 있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임시로라도 배치하느냐. 네. 양쪽에 다 불만 있을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층에서 그러한 좀 신뢰도 하락, 그러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좀 빠지고 진보층에도 조금 빠지고 그런 예, 거죠. 조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고요. 뭐 TK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도 소폭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7%. 아직 주중 잠정 집계이고요.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유일하게 주중 발표하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미사일 국면이 들어서고 나서 3일차 되는 데까지의 맞습니다.
그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그건 아직 가만히 안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자, 그럼 정당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하락세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상승세입니다. 민주당이 50.5%, 한국당이 17.9%, 국민의당이 6.8%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른 게 이례적이네요. 보수정당이 국면에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재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네. 그런 측면.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 출마설도 영향을 좀 있겠죠. 안철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그 지지층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계층에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주 초부터 어제까지 그 당대표 출마 가능성 있다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요. 할 것 같아요. 예, 비록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을 이탈했던 그러한 어떤 육구자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당대표를 결국 출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걸로. 국민의당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나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재출마가 본인한테도 당연하고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하간 국민의당이 1.9% 상승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사실은 이 코너의 어떤 목적은 다른 데서는 놓치고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건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미사일 발사가 큰 사건을 터져서 사드 배치를 물어봤습니다. 예, 사드 배치, 임시 배치이긴 하지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현재 반입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 배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결과는 잘했다는 찬성 응답이 71%가 나왔고요. 잘못했다는 반대 응답이 18.4%가 나와서 찬성이 반대의 한 약 4배가량에 이릅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사드 찬성 비율은 뭐 많아야 6대4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높게 나왔거든요. 7대4. 저는 찬성 여론은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6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찬성 여론이 그때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 보수 진보 진영의 좀 갈등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70%를 넘어서 약간 의아하게 좀 분석이 되었는데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사드 반대론자에 가까웠으나 혹은 유보론자에 가까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럼 나는 찬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저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요인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 무엇이 있겠지. 신뢰인 거죠. 예,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그러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이게. 예, 그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분들 반대한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드는 반대야 하는 분들이 빠져나간 네네. 지지층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결국은 임시 추가 배치도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대통령 지지율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예,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저도 굉장히 높게 나왔네. 사드 배치는 항상 50%대 40%대 혹은 50% 말대 뭐 4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또 하나가 빠졌는데 앞에 이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임시 추가 배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임시 추가 배치 환경영향 평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찬성 응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자면 그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의외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에는 그동안에 진보층 30대가 가장 진보적인데 30대 정의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게 반대가 높았죠. 예, 근데 요번에는 진보층에서도 66.6%, 30대는 6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6%로 찬성 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시 배치, 북한의 예.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찬성을 돌아선 예,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래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80% 이상. 요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47.7% 반대가 38.4%로 이건 처음이 되네요. 찬성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조차 이 정도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핵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신뢰도를 보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상징되는 네. 그럴 판단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네네. 신뢰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혼선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최종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수치는 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최종 결정은 뭐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 정도. 맞습니다. 수준.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을 마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응답자는 1,521명,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현안 조사 역시 CBS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역시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5.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좀 귀여운 걸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도시원 추가. 김재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 도시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보신데. 프라이부르크. 아, 지난주에 물어보신 곳. 네네. 프라이부르크를 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낭여행을 아주 하드하게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웬만한 도시는 다 20대에 다 봤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를 첫 번째 갔던 목적은 거기 대학이 있잖아요. 맞아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대학이 중세 때부터 무지 유명한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 네. 근데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돈이 굉장히 없던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 대학의 멘사라고 뭐죠? 멘사 맞아요. 멘사라고 네.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식당 엄청 저렴하고 푸짐하다. 프라이부르크가 인구가 25만인데 예. 거기에 3만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역시 쌌어요. 네. 그때 뭐 한 몇 마르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80년대인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녔죠. 아, 괜찮네. 그때는 가니까 뭐가 괜찮던 거야?
뭐가 인상에 남아 있어요? 대학이 굉장히 크다. 엄청나게 커요, 정말.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점심이 싸구나 또 와야지. 근데 보통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많이 안 가는데. 안 가죠. 관광도시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관광도시도 남서 쪽에 코너에 박혀 있고 프랑스하고 그다음 이탈리아하고 거의 이제 합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잘 안 가는 도시인데 거기를 찾아간 게 참 신기하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심 함께 먹으러. 독일 대학은 거기는 좀 소세지는 좀 많이 나오던가. 그러니까요. 절인 양배추하고 절인 양배추하고 시커 먹던 기억이 납니다. 사우크래프트. 예, 그거 먹고 그다음에 나무가 많다. 네. 나무 엄청나게 대학이 크다. 나무가 많다. 네. 좀 자야지. 네. 한숨 자고. 근데 이제 도시는 고풍스럽고 좋았어요, 저는. 예. 근데 90년대면은 아직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유명할 때는 아닌데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생태 도시, 환경 도시, 녹색 도시, 뭐 그린 캐피탈이라는 말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김밥 그러면은 천국 정도로 생각하고 간 곳인데. 맞아요. 그때는 김밥 천국 정도였다고 봐. 그러니까 거기가 저 프라이부르크 대학하고 거기가 이제 와인이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쇠락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린 캐피탈이라고. 그거는 기억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죠. 활기차지 않고. 관광객도 별로 안 갔어요. 관광할 곳도 없다. 네. 예, 그냥. 다만 그거 하나는 보셨어요? 도시 안에 조그만 수로가 있었는데. 그건 생각납니다. 한 자폭 정도로 네, 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또랑이 있어. 무슨 또랑이, 그러니까 또랑이 도시 전체를 갖다가 쭉 저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유명한 거는 흙림 때문에 유명해요, 사실은. 흙림이라는 게 이제 그 검은 숲. 네. 검은 숲이라는 거. 슈발트. 그게 이제 거기에 원조 좀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 가깝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점심 먹으러 갔다니까요. 글쎄 말이죠. 근데 이제 몇 번 더 갔어요, 점심 먹으러. 근데 그때는 아마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프라이부르크를 왜 데리고 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프라이부르크는 관광객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지 가셨을 겁니다. 그래요? 공무원들 거기 생태 배우러 환경도시 배우러. 이게 이제 생태도시로 유명해졌습니까? 생태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제가 또 특히 이 도시를 데리고 나온 게 요새 김호준 공장장님께서 탈원전에 엄청난 관심을 지난주부터 보이셔서 저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데리고 관심이 나왔어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돈이나 전력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기술만의 문제는. 네네. 완전히 그야말로 웨이 오브 라이프의 변화예요. 그렇죠. 환경과 우리가 사는 삶의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이 조금 더 안전하고 이게 박정희 시절에 들어온 멘탈리티가 같은데 강하게 효율, 돈, 경제성 뭐 이런 게 최우선이었잖아요. 언제나. 그거를 그런 멘탈리티를 탈피하는 상징적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저는 탈원전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바로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왜 이렇게 유명한 생태 도시가 됐느냐. 바로 탈원전 운동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70년대에 1970년대니까 한 50년 전에 여기에 바로 슈바르츠발트 근처에다가 원전을 하나 짓겠다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그 좋은 동네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된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숲을 뭉개고 거기다가 원전을 하겠다고. 그거 상상이 힘드네요, 정말. 그러니까 70년대니까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시민 운동이 일어난 데가 바로 프라이부르크예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흑림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흑림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근데. 흑림은 로마군하고요, 켈트족하고 싸우던 데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흑림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거져 있느냐 하면은 이게 보면은 거무스름해요. 그래서 흑림이라고. 그럴 정도로 울창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검은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 뭐 몇십 개 합쳐놓은 거 정도에. 그래서 예전에 그 왜 로마 시대하고 싸우고 그럴 때 그쪽에서 켈트족이 와가지고 싸우고 검은 숲으로 들어가 숨으면 아무도 못 찾고 막 이러던데요. 거기. 영화 중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로마군 편에 섰다가 글래디에이터 나왔던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에 왜
그 장면이 첫 장면에 게르만족하고 싸울 때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게르만족이 그게 숲에서 바로 형님이에요, 그게 거기가. 형님이에요, 바로. 네. 숲에 숨었다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야만족이라 불렀거든요. 그럼요,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여름에 가면은 시커멓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검은 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엄청나게 건데 넓은 지역인데. 여기다가 원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뭉개고. 다 뭉개고 그러니까 반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반대를 했는데 예. 한 15년 동안을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80년도 15년 동안 반대하다 나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자급자족 할게. 이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작업적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급자족 하는 건 두 가지 아니야. 하나는 사용량도 줄입니다. 사용도 줄이고. 또 하나는 이걸 만들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그래서 지금 가면 예. 우리 프라이브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요. 지금 90년대 갔을 때는 못 보셨지만 지금 가면은 다 태양광이에요. 어디 가나 태양광이에요. 집들이 다. 집들이 그냥 어디 가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차장, 근석 있는 도시네요. 시청, 무슨 니네 왜 대한도시 반대? 그래도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 85%를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하네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열 냉방, 예. 냉난방 하는 거, 소수력 발전소 하는 거, 풍력 하는 거. 거기는요 도대체 안 하는 게 없어요. 도시 전체가 안 하는 게 없어. 이거 아니 재밌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거기 가면은 우리는 지금도 솔라 패널 보면은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미래가 거기 와 있네요. 에너지 미래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때는 줄이는 것도 도시락 도시였는데. 그때는 맞아 도시락 도시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혹시 공장장님 한 달에 몇 킬로와트나 쓰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돈 얼마나 내요? 많이 냅니다. 많이 내죠. 네, 누진세 때문에. 요새는 많이 낼 테고 네. 평소에 한 5, 6만 원 정도는 내지 싶은데. 그거보다 더 내요. 더 내요. 그러면 네. 좀 문제가 있는 집인데. 네, 전기를 그래서 막았습니다. 한 350kg 정도 쓸 거예요. 350, 4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서 걔네들 줄이는 걸 보면은요. 제가 거기 가서 보면은 한 달에 100kW를 안 쓰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체로 해결하기도 하고. 자체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걸 적기도 줄이는데 쓰기도 그걸 하고. 줄이면 다 쿠폰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같이 뭐냐면 제가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가 반원전부터 출발한 도시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녹색 땅이 여기에 시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하시죠. 안녕. 안녕.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뉴스예요. 네. 관련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됐죠. 네,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인터뷰 관련해서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그냥 두느니 북한과 전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또 다른 브리핑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 통일, 38선 북진을 의도하진 않는다면서요. 미국은 북한의 적도 위협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오히려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의향까지 밝혔습니다. 투트랙인 거죠. 예. 한쪽에서는 이제 이 상원 의원 매파거든요. 소위 흔히 말하는. 예. IS 때도 이제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을 해야 된다.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라크 혹은 또 하나의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죠. 예. 오바마 때 그런 주장을 해서 이런 군사적 옵션을 잘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쟁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매파 상원 의원 하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블로핑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얘네들 나서야 한다. 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좀 촌스러운 방법이죠. 예, 이런 게 중국에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않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전쟁을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는 다는 아니라도 항상 미국 하잖아요. 맨날 미국. 무슨 북한 얘기 나오면 미국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미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람은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런 말 했다고. 전쟁도 불살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죽는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말을 미국을 먼저 항상 외치는 성조기를 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소리지만 이 양반들의 진짜 속내는 이런 거겠죠. 야, 우리가 죽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낫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성조기 든 분들의.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은 참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대놓게 얘기하니까 대선 후보 나갔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경선에서. 가장 대북 강경파 중에 한 명이죠. 예, 아니 모든 외교 현안에 항상 강경파, 항상 군사적 옵션 얘기하고, 그렇죠.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전투기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지상전 얘기하고, 예, 그런 사람이긴 한데 궁금한 건 저는 우리 태극기 집회하신 분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실지 그런 인터뷰가 없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하도 복잡해가지고 미국 따로 한번 3부입니까? 4부입니까? 다룹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에 정유라 씨가 누구인지 승마 선수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했고요. 또 자신은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윤혜 씨 이름은 들어본 것 같지만 공주 승마 의혹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빠지니까요. 예, 다음 주면 이제 결론 나니까요. 계속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연속으로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랐다.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야? 라는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했다는 대타도 등장했고요. 예, 등장했습니다. 예. 독대 당시는 이제 이 얘기가 자기는 정유라가 누군지 모르니까 뇌물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전혀 관련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네. 승마협회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었다는 취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전실, 미래전략실 예전에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죠. 예, 부회장.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구조본 예.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본부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워낙 크니까 그룹 간에 조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예.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죠. 정부로 치면 국무총리실 같은 거죠. 예.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계열사끼리도 충돌할 수도 있고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돈도 겹쳐 쓸 수 있으니까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때 구조본을 해체하고 미래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었죠. 예. 그게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예. 구조본 없애고 이름만 바꿔서 미전실을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는 나는 거기에 소속되거나 근무한 적이 없다. 예. 왜냐하면 미전실이 결정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전실은 그룹 간에 어떤 조율하고 그룹 전체를 사안을 결정하는데 오너한테 보고를 안 하나요? 예. 소속 안 됐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직장인이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냥. 나는 거기 근무한 적이 없어. 하지만 본인은 전체 오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대가성이 없고 나는 돈 쓴 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어제 모았네요. 어쨌든 혁신위원회는 발언하면 할수록 논란이 되네요. 일배를 하라고 하다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의 톰 가자리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뭐 없습니까? 계획 이거 없습니까? 그냥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무대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성태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요즘 분위기가 좋으십니까? 분위기 전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안민석 여당 수도권 사선 의원이죠. 이제 전국적 인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지도를 가지신 안민석. 거기에 하나 빠졌죠. 내리사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띄엄띄엄 사선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 아주 중요한 얘기. 내리사선. 자, 내리 수도권 사선을 하신 안민석 의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제가 오후에 그 TBS라고 KBS 여기가 보다 요즘 TBS 잘 나가는 TBS 교통방송에서 예. 북 콘서트를 저를 초청을 해서 콘서트 작전이 이게 100명이 정원이었는데 예. 뭐 아주 삽시간에 100명이 10명이 됐어요? 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예. 근데 그거보다도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는 게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재산환수 특별법. 불후의 명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제 몇 개 화산이 터집니다. 최순실 재산 관련해서. 화산이요? 네, 이번에 제가 독일 JTBC. 갔을 때, 네. 저희 독수리. 또 광고하네요, 또 광고. 저희 독수리 오영재 말고 이제 JTBC. 스포트라이트. 예, 봉지욱 기자를 제가. 이름까지. 반 협박하듯이 해서. 봉주옥 기자요, 예. 봉지욱. 예. 봉지욱 기자님. 제가 예. 미국 텍사스 갈 때도 억지로 끌고 갔던 기자인데요. 네. 예, 그래서 몇 시합니까? 기왕하는 김에 자세히 하죠. 몇 시합니까? 손석희 뉴스룸 끝난 다음 9시 반에 합니다. 9시 반에 그래서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지금 특히 최순실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고 있는지 경악할 만한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현장을. 네. 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지금 삼성이 뭐 저 최순실한테 돈 준 거 모르고 줬다. 이재용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네, 모르고 줬다. 이건 뭐 뭐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언제 삼성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예? 아무리 좀 살고 싶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국민들에게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건데 금도까지 무너뜨리면서 원호를 구해야 되니까요. 네, 참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삼성과 연관관계도 다 나옵니다. 혹시 JTBC 가서 오늘 화산이 몇 개 터집니다. 인터뷰 하십니까? 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많은 방송에 또 출연도 했지만 다른 방송 타 방송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런 방송물을 갖다가 참 교통방송 난 희한한 방송이네. 이런 방송 처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뭐 하여튼 그럼 제가 오늘 9시 반 스포트라이트 보시라는 이야기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뭐 이렇게 뭐 부정축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거래하는 그 아마 현장을 안민석 의원이 갔다 왔는데 뉴스는 끝나고 9시 반에 스포트라이트 한다는 이야기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취소할게요. 방송에는 이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JTBS에서 영업 비밀이라 그러면서 완전 배신. 이야기 안 할 때 배신 때렸다 그러고 되게 서운해하더니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또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하시고. 이거 취소할게요. 9시 반에 스포트라이트 보지 마세요. 손석희 사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뉴스공장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물어보시면 손석희 사장님이 이 이야기는 뉴스공장에서 하기로 이야기입니다. 이 답변을 꼭 한 번을 하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오늘 9시 반에 스포트라이트 보지 마세요. 그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해야 국정농단 세력과의 전쟁이 진정으로 끝난다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진정성과 절규는 저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법안 그래서 이제 동참을 한 건데 뭐 푸콘스도 어디 다니면서 유일하게 한 사람 한 게 자기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했다 그러고 이 뭐 소신도 참 진정성도 뭐 이렇게 참 날라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제가 저 때문에 마지못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가끔씩 정말 소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정치인으로서 김성태 의원님에 대한 칭찬을 제가 간간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바른정당은 혹시 한 사람의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조차 김성태 의원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좀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공격을 할 것이다 우려를 했거든요. 하나는 위원회 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위원회 소지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 공격을 할 거로 봤는데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딱 요 이야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요. 그 현행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는 건데 위헌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법 반대한다는 거고요. 특별법 하지 말자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재판 끝날 때 기다리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3년 4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최순실 재산 다 팔아치울 텐데 이거 최순실 재산 몰수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고 그냥 당당히 이야기하죠. 재산 몰수에는 찬성하나 특별법은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이게 전형적인 했고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졌죠. 또 네, 뭐가 관련해서 있습니까?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자세히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JTBC 관련된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의 보도에 관련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법정 진술을 한 겁니다. 2016년 2월 당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는 JTBC 보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JTBC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JTBC를 네. 공격한 거죠. 이 진술의 목적도 결국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박근혜 최순실 요구사항 왜 들어줬어 그러면 그 자체가 주고받은 거래 아니냐. 이런 추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정에서도. 아니다. 거래가 아니라 박근혜 플러스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왜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그중에 하나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냥 JTBC를 박근혜 전 대통령 욕했다가 아니고 이제 JTBC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인 거는 삼성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자기들은 받아들여서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를 언급한 것은 아니 같은 삼성 일가인데 홍석현 회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JTBC가 정권 비판을 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부탁 혹은 뭐 본인 발끈. 입장에서 협박받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발끈 이런 건데 그러니까 홍 회장이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의 말. 비판 좀 못하게 해 이런 말인데 그걸 끌어다가 삼성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린 풀어줘야 해서 이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삑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구성한 거죠. 네. 굉장히 멀리 갔네요. 그런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언론 보도는 이제 그 뒷맥락 없이 JTBC 보도에 짜증을 냈다. 이 보도만 했는데 그 말 왜 했겠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걸. 그렇죠. 심지어 정치인 이름 2명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에 야망이 있는 것 같다라는 홍석현 회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을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한 겁니다. 안 물어봤는데. 예.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 운명에 이야기했죠. 걸린 자리에서. 이게 변명인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삼성이 지금 정치적 목적 때문에 현 정권을 지금 공격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삼성이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이해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사줬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의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 이 논리 구성이 된 겁니다. 훌륭한 삼성의 변호인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JTBC를 싫어했다가 아니라, 삼성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전 정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해설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논리가 구성됐고요.
다음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삼성 관련. 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도 어제 피고인 신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괴를 같이 하는 말을 했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신이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지원은 자신의 책임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순실 씨 요구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도와줬고 장난친다는 건 이제 뒤에서 뭐랄까요. 음모를 꾸민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장난이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같기도 해서 그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옮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은 예, 부회장은 앞에서 내가 안 했다. 난 몰랐다. 정리하도 누군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분은 자기 말로는 회사가 합병이 된 것도 그룹 내 계열사 합병이 된 것도 자기는 모르고 예, 400억을 쓴 것도 자기는 모르고 정유라가 누군지 모르고 다 몰라요. 스스로 나와서 허수아비라고 진술한 거죠. 다 모르고 그러면 누가 했냐는 말이 나오니까 손들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실 지금 이학수 과거의 본부장, 구조본 본부장,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던 네, 복심이라고 불렸죠. 이학수 본부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딱 그 자리죠. 그 자리도 미래전략실 실장이니까 낮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회장입니다. 네, 이분은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하고 부회장하고 삼성그룹 그룹의 넘버 2 되는 거죠. 직책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했다고 보고 안 하고 다. 예. 그런데 독대에서 대통령의 정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며?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독대한 게 아닌데. 그리고 승마 지원하라고 한 거는 그냥 비인기 종목을 잘 지원하는 뜻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대가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스포츠 종목을 잘 지원하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수많은 비인기 종목 중에 그리고 수많은 인기 종목도 있어요. 왜 하필 올림픽에 나가봐야 선수 2명인가 3명밖에 출전 못하는데 우리 지금 실력으로 올림픽을 통과하려면 대통령이 3명입니까? 6명입니까? 예. 하여튼 몇 명 안 되거든요. 다 합쳐봐야. 이번에 지원요. 지원 규모는 6명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중에 말은 한 명. 나가봐야 그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하필 대통령이 넘버원 재벌회장을 독대하면서 그 6명 지원하라고 그걸 내밀하게 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체육협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존재는 2007년이죠.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이름이? 조순재 씨. 예. 자동이에요. 예. 조순재 씨. 녹취록을 통해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세월호 때 해경 아이오들이 해경 해체를 어떻게 하게 된 거지? 알아봤더니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는 걸 해경 아이오들도 알아낼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국내 정치 관련해서 신문만 좀 열심히 읽으면 알 수 있는 이름인데요. 근데 뭐 정보력이 국정원하고 맞먹는다, 뭐 능가한다 이러는 삼성이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 전체 핵심 브레인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이 따로 만나가지고 승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 딸이 정유라고 승마 선수고 금메달이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 그것만 그 내용만 알아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나 보다.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냥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라고 했겠거니. 이 말을 믿으라는 건지. 예. 2014년에 이미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폭로해서요. 보도도 꽤 됐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미전실의 전 실장인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넘버 2 이분이 평사원으로 입사 아무 연구 없는 재벌 일가가 아니에요. 연구 없는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40여 년인가요? 대한민국의 셀러리맨 출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군요. 당대 엘리트죠. 예. 근데 오너 앞에서는 직장인인 거예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고. 예.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오너에게는 월급 주는 직장인인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는 재벌 앞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나이도 은퇴할 나이의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자기 혼자 다 했겠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셀러리맨의 신화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죠. 평산으로 들어와서 삼성 같은 최고 그룹의 넘버 2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타가 된 거죠, 지금은. 아주 자기보다 훨씬 어린 오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능력면에서 이 양반. 예, 최지성 예, 최지성 실장요. 예. 씨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 빼고.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구인장까지 들고 가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여성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요. 구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뭐 같은 뉴스네요. 예, 안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정부가 세제대책과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세제대책 먼저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핵심은 부자 증세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3억에서 5억 구간 등을 추가로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에 예로 든 연봉 얼마 이런 거 없어요? 얼마 네, 있습니다.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건데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억 9,200만 원인 경우에는요. 4인 가족 외벌이 가정이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100만 원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불만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100만 원 더 낼 테니까 그 연봉을 달라고. 3억 9천만 원 연봉이면 100만 원을 더 내는 거군요. 3억 9천 연봉을 받는 분들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어제 정부가 서울의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일부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 양도할 수 없게 되고요.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이건 저희가 전문가를 따로 모시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타겟이 어딘지 한번 따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혹은 시장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하는 업자들과 혹은 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흔히 말하면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거든요. 정부가 질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선언인 거죠. 예. 부동산 정책과 질서는 정부가 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런 건데 그게 성공할지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짚어볼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선언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촛불 집회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장 민주주의는 촛불 집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계 뭐 이런 얘기.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의 인권 문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계는 안 되고 촛불 집회는 위험하다. 그런 평소의 인식을 드러낸 거네요. 또 없나요? 네, 또 서민 중심 경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단어가 시장 경제를 반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서민 중심 경제, 시장 경제 반해요. 예. 정글 자본주의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포용국가 개념이 기업인들, 세계 기업인들 사이에서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분은 시장 경제에 관한 개념을 아주 오래전에 배우시고. 이게 이제 박쥐 정치예요. 낮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밤에는 그 날개 2개 달린 새다. 이게 박쥐 정치거든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 것이죠. 반론은 저희가 하태경 의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네. 300조 최순실 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짜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독일 검찰 제가 안 만난 걸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때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서. 주진우 기자, 아니 주진우 안원구 기자 저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독일 검찰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 하여튼 골스타 독일 조사관을 검찰의 입에서 만났어요. 그 정도 액수가 나왔다. 그 입에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300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300조 최순실 재산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하고는 틀린 이런 이야기하는 건 7조 아니죠. 정도는 독일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저는 내가 그 하는 말이다. 정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안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안이라는 것은 발의보다도 사실상 통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한 번 나왔습니다. 법안 발의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나. 모든 자기 소신과 뜻과 또 준비만 되면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법안 심의나 표결 과정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의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해요. 앞으로 20여 명 더. 그렇기 때문에 찬성해야 지금 됩니다. 혹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내 의원들과 또 타당의 이런 동료 의원들께 너무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 법안은 통과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동료 의원들의 진정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안민석 의원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최순실 그런 재산 한수의 특별법의 취지가 빨리 발효가 되길 바라는 그 심정은 100%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동료 의원들 자꾸 이게 내치는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그렇죠. 마음을 못 얻어서 제가 아쉬운 게요. 미워가지고 제가 아쉬운 게 바른정당 20명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여기 특별법에 동의하셨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박수갈채 받았을 것이고요. 5% 정도 지지율은 올랐을 것인데 그 쉬운 방법을 두고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비비꼬면서 하시는지. 그건 바른정당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서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민석 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 비리를 척결하자는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참 지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최순실 재산 빨리 탈탈 털으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는 법이에요. 의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급해요. 그리고 서운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위헌 없도록 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명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의원들의 내진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치열하게 앞으로 논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자, 갈 때까지 가보죠. 한번. 어제 처음 나온 뉴스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안철수 전 대표 성격으로 봐서는 출마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데 이제 모양을 갖추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출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말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가서는 왜 안 될 길입니까? 자신이 만든 당에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인데 뭐 어떤 점에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안철수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짓이고요. 왜요?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
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다음에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성찰 반성할 시간에 다시 당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그 정도 의견들은 당 내에서도 했을 텐데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이 아니, 안철수 하는 일이 대표가-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틀 상간에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그런 강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다는 얘기죠. 출마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재가 있는데 잊혀질까 봐.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무너져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원들의 아우성도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에게 대해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은